오늘 쉽게 좀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연구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 프로그램 데모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XAI 네, 이게 이제 뭐고 왜 필요한지 한번 그 맥락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회귀 분석은 사실 너무 이미 많이들 아시죠? 네.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제가 뭐 따로 약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회귀 분석은 연구에 정말 필수적인 네, 강력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1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증가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p-value로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가설 검증에서는 이제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네,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제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소득과 어떤 이제 뭐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파란 선이 이제 회귀선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소득이 어떤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만족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포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 어느 시점부터는 소득이 올라도 만족도는 이제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요런 패턴이 변화하는 이런 지점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포함해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몇 가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제 선형 관계가 아닌 경우. 그래서 뭔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다른 이제 종속 변수도 똑같이 이제 오르냐. 근데 이런 관계가 사실은 아주 일반적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밀한 파악이 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몇 가지 변수들이 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약간 포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은 이제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특정 변수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보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조합돼서 이제 생기는 효과는 이제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주어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개별 관측치에 대한 어떤 패턴을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균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소득이 오를수록 이제 뭐 만족도가 오른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분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어떤 현상을 이제 알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머신러닝과 이제 쉐입이라는 방법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네,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네, 쉐입에는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항상 같이 따라오는데, 이 머신러닝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래서 머신러닝이거든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고, 반복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Y 값, 네,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그 Y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이제 자동으로 발견하는 그런 방법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연구자가 사실 미리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X와 Y의 관계는 이런 선형 관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데이터로 검증하는 거라면,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그런 사전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하려는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Y 값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찾아내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의 특성상 비선형적인 패턴도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변수들의 어떤 조합 효과도 알아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통계적 검증을 하진 않아요. p-value 같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목적 자체가 그냥 y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냐 약간 이거기 때문에 뭐 이제 정통적인 약간 통계적 검정 가설
이제 좀 자유롭게, 네, 덜 의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념은 대략 이렇게 받고, 그 머신러닝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네, 쉐프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어떤 그 유형과 절차를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정답에 해당되는 Y 값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X와 Y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그 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이제 Y가 없는 거예요. Y가 없고 그냥 이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변수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제 뭐 클러스터링, 군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뭉쳐져 있는 토픽을 찾는다던가 어떤 잠재 구조 같은 어떤 숨은 패턴을 찾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 뭐 그 토픽 모델링 이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의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방법은 네, 지도 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일단 독립 변수랑 그 종속 변수가 모두 있는 데이터로 이제 그 알고리즘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을 한 결과로 어떤 그 규칙과 패턴을 이제 모델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모델은 여기 보시면 이제 회귀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제 예측하려는 이 Y 종속 변수가 이제 숫자형이면 회귀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주형 카테고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학습은 이제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예시 데이터는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행복도를 이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행복도가 결정이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데이터를 한번 샘플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GDP는 얼마이고 뭐 이제 자유도는 얼마일 때 이제 행복도가 얼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일부를 뽑아서 보통 학습을 시키는데요. 학습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되게 방법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그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처럼 이제 학습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뒤에서 데모를 해서 보여드릴 방법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떤 변수들의 조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해가면서 이제 값을 잘 맞추도록 그렇게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그 직원이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소득, 부채, 뭐 연체 이력, 직업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이 변수들을 뭐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막 조합해요. 소득이 높으면서 부채는 낮고 연체 이력은 얼마 뭐 이하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다 분기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를 토대로 그 데이터를 예측하게 하는 이제 방법론이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스타일의 방식이고요. 요거 어쨌든 이렇게 선택한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아까 독립 변수와 그리고 이제 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 가장 잘 종속 변수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규칙을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가 바로 모델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끝나면, 이 모델이 얼마나 이 종속 변수를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엉터리로 맞추면은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학습에는 쓰지 않았던 다른 나머지 데이터에 이제 독립 변수 값만 모델에 넣어줘요.
모델을 넣어주면 이 모델은 아까 왜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이제 그 패턴을 학습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된 이제 그 독립변수 값만 가지고 새로운 종속변수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롭게 예측된 종속변수 값이랑 그리고 원래 이 데이터에 있었던 이제 종속변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 원래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별로 없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좀 전반적으로 회귀 분석이랑 좀 비슷한, 네, 비슷한 느낌의 단계를 흐른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할 수 없는, 네, 통계에서 하지 않는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하는, 네, 단계입니다.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종속 변수가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예측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대출 승인 여부를 원래 이제 그전에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면 이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후에는 그 모델이 이제 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만 받아서 자동으로 이 사람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오늘 핵심인 설명 가능한 AI, XA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약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측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이 이제 방법론의 목적이고, 실제로 이제 예측을 잘하도록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성능 측정을 통해서 이제 얻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이 되는 이유가 뭐 소득이 좋아서야 아니면 뭐 나이가 어려서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방법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방법이 바로 XAI, 설명 가능한 XAI라고 하고, 요 Explainable AI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블랙박스 같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 머신러닝의 구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하는 수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전역적으로 어떤 변수가 이제 이 예측에 중요했냐를 이제 설명해주는 글로벌적인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특히 회귀 분석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 특정 관측치, 특정 사례 하나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로컬, 그러니까 국소적인 설명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엑세이 방법도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오늘 그 쉐비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과 로컬의 어떤 두 가지 설명을 다 제공하는 이 방법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드디어 네, 쉐비입니다. 네, 오늘 제일 기대 많이 하시고 네, 실제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서요. 좀 더 천천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 게임 이론이라는 네, 것에서 이제 셰플리 값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제한이 된 개념이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참가했을 때 이 참가자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나눠줄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일을 한 사람한테 기여를 했다라고 치하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성과를 낸 사람한테 그걸 해줄 것인가? 아니면 협동을 하는데 또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참여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셰플리 값이라는 이 개념을 머신러닝에 적용한 게 바로 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풀 네임도 네, 셰플리 네,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이거를 줄임말이 바로 이제 쉐입인데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한마디로 어떤 그
개별 케이스에 이제 그 종속 변수 y를 예측하는데 각 변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이제 묻는 게 바로 이 쉐입의 목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쉐입을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기준점을 정하거든요. 기준점을 정하는데 이 기준점이라는 거는 그 모델이 이제 그 전체 데이터에서 예측한 종속 변수의 그 평균 값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국가들의 네, 행복도와 아까 그 이제 그 어떤 요인들로 생각이 되는 그런 요소들의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모델에서 이제 예측한 전체 국가의 행복도 평균을 뭐 5.4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A 국가가 7.2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평균보다 1.8점이 높잖아요. 그럼 이 국가가 왜 평균보다 1.8점이 높은지를 쉐에서는 이 차이가 나는 만큼을 변수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왜 1.8이 더 높을까를 이제 변수별로 나눠주는 거죠. 한마디로. 기여를.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하나씩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이 A 국가의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GDP가 이 국가의 어떤 행복도를 예측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이제, 알고 싶다면, 이제 그 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GDP를 기준으로, 이 GDP만 있을 때와, 그리고 GDP가 포함된 다른 이제 어떤 변수와의 조합, 들을 다 케이스별로 만들어가지고 다 경우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종속 변수 값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DP만 넣었을 때, 그 아까 기준값보다 이 나라의 그 뭐죠? 행복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뭐고, 그리고 그두 번째는 GDP와 뭐 건강 기대 수명을 같이 묶어서 넣었을 때 이제 예측값이 또 어떻게 이제 변화했는지 기준값 대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변수를 다 넣었을 때까지 해서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그 예측값의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합별로 이제 계산한 예측값의 변화량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평균을 내서 이 변수의 이제 쉐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GDP라는 변수가 들어간 이 조합들에서 다 평균적으로 예측값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으면 평균값도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러면 GDP는 이 국가의 이 행복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다,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국가의 행복도를 그 약간 낮게 예측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쉐입은 기본적으로 그 관측치별로, 개별 케이스별로 이제 어떤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에 기여했는지, 예측에 기여했는지를 변수별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관측치별로, 그러니까 개별 케이스별로 나온 변수별 기여도를 변수 레벨에서 이제 평균을 내면 이제 전역적인 그 변수별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별 중요도를 평균 낼 때는 그 방향은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포함하지 않고 절대값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쉐베 분석 결과로 나오는 변수별 중요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네, 그냥 절대적으로 이 변수가 어느 방향이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영향을 줬는가, 네, 그 예측을 하는데 기여를 했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그리고 많이들 익숙하실 그 회귀 분석의 이제 그 회귀 계수랑 쉘값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의미부터가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구에 쓰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회귀 개수는 네, 어떤 변수가 1 증가했을 때 종속 변수 y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쉽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 y의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귀 개수는 실제 x, y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쉐입은 일단 그 앞에 머신러닝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머신러닝을 통해서 X, Y의 관계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 학습한 모델이 예측하는 Y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Y를 예측할 때 각 X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석의 맥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연구에 쓰실 때 그 인과관계 검증이나 p-밸류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면 회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연구하려는 요 데이터가 이제 비선형 관계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개별 사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쉐입을 같이 쓰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서 이제 항상 쉐입을 그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제 이거는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고 어떤 일종의 사회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여가 크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그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회계분석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쉐입의 결과도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회계분석처럼 이것도 다중공선성이 좀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조금 결과가, 실제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간 상관성이 높을 때는 기여도가 그 변수들끼리 막 나눠서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실제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행복도 데이터에서 GDP랑 기대 건강 수명 뭐 이런 거는 좀 강하게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 기대 수명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그 이제 그 행복도 예측값이 실제로 높게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진짜 실제적으로는 뭐 GDP인데 쉐입 결과로는 GDP랑 건강 수명이 그 GDP의 기여도를 나눠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변수가 상관이 너무 강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배제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게 나중에 해석하실 때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쉐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과 비교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같이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실제 좀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몇 가지 사례랑 트렌드를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쉐입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쓰고 있는지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을 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2020년부터 좀 관련된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분야는 사실 아직은 이제 좀 공학 이쪽에서 많이들 써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많이 쓰는 분야들. 뭔가 데이터를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 그런 쪽들. 네, 그런 쪽 공학 분야에서 아직은 좀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의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경영 뭐 이런 쪽에서도 좀 이제 사용량이 생기면서 좀 다양한 응용 분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분야별로 세 개 정도 사례를 뽑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HR, 조직 관리 분야의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제 어떤 직원이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가?
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HR 부서가 개인 수준에서 네, 어떻게 좀 맞춤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 그런 연구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IBM이랑 캐글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셋, 네, 그 데이터셋 두 가지로 이제 이직의 이제 이직을 예측할 모델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쉐 분석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전체 직원 대상으로 이제 어떤 변수가 전반적으로 이 이직을 예측하는 데 중요했냐를 이제 하나 봤고 그리고 이제 개별 그 직원 수준에서 이제 위험군으로 탐지된 특정 직원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이직의 위험이 높을지를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분석한 결과 일단 IBM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캐글의 데이터가 서로 이제 좀 핵심 변수가 다르게 나왔대요. 그래서 IBM 데이터에서는 이제 직무 만족도 그리고 연령 그리고 현재 관리자와 일한 기간이 이제 그 어떤 이 이직의 여부를 예측을 할 때 영향을 크게 준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캐글의 이제 오픈 데이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참여 수와 그리고 어떤 업무 만족도 수준 그리고 근속 연수가 이제 이직을 어떤 예측하는데 결정을 하는 그런 변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두 가지 그림은 쉐에서 항상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분석 결과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캐글의 분석 결과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전역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수별 어떤 기여도를 이제 바차트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변수의 영향 방향, 그러니까 그 기여 방향은 나타나지 않고, 아까 그 계산 방식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변수별 이제 그 쉐값의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낸 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캐글 데이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수와 그리고 이제 업무 만족도,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얼마나 있었냐가 어, 예측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뒤에서 데모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도시계획, 네, 부동산 분야입니다. 네, 요거 부동산 요즘에도 네, 핫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중국의 우한시를 대상으로 이제 역세권의 어떤 개발 요소들이 주거의 임대료에 이제 어떤 임대료 예측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XGBoost라는 머신러닝 방법이랑 쉐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일단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세권 거리와 이제 임대료는 선형 관계로 약간 생각을 하기 쉬웠잖아요. 멀어질수록 값이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역까지의 거리가 500m를 기점으로 해서 500m 이내에서는 역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의 예측값이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역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약간 저렴해졌다는 거죠. 근데 500m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역까지의 거리가 크게 임대료랑 관련이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비선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변수 간의 어떤 그 조합, 상호 조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의 어떤 밀도랑 그리고 토지 약간 용도 이용의 혼합도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임대료의 약간 시너지의 그 효과, 예측의 효과를 이제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중 좀 재밌는 그림 두 가지만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 요 첫 번째 그림.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위쪽에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는데, 이 중에 네 개 주택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이 각각의 주택의 임대료에 예측에 영향을 미친 이제 그 요인이 뭐냐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좀 이렇게 시각화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 B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지도상에는 A가 여기 있고, 그리고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업단지 쪽에 위치한 주택이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제 그 색상이 파란색인 것들, 이 파란색인 요소들은 이제 이 임대료의 예측값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고, 빨간색들은 임대료 값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줬던 것들인데, 여기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SV,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택의 어떤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뭐, 그 주택 면적, 뭐, 임대 옵션, 방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확인을 해보면, 여기, 워커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약간 걷기 좋냐, 걷기 편하냐, 보행성, 네, 보행성 값이랑, 그리고 이제 SVI라고 해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네, 네,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행성과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좀 그 임대료를 낮게 예측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제 이 A주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B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되게 이렇게 주변에 이제 그 주택가, 네, 주택들인데 그 주택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는 약간 이제 도심 지역인데, 이쪽은 보시면, 여기도, 여기 이제 상업 밀집도라던가 역시 이제 걷기 얼마나 좋으냐,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집값을 높게 예측하는데, 네, 도움을 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그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 예측에 영향을 미쳤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도, 약간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산점도이고,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차트의 X축은 이제 어떤 하나의 X 변수, 네, 독립 변수에 대한 이제 실제값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Y축은 그 변수의 이제 쉐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 색상은 또 다른 이제 그 변수 x 독립 변수 네, 값으로 이제 색상을 표시를 한 그런 결과여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차트에서는 이제 그 확인하려는 기준 변수로 이제 그 보행성 네, 보행성을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x축은 다 보행성에 관련된 값이고 그리고 y축은 그 보행성에 대한 이제 그 쉐값 입니다. 그래서 예측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이 보행성이, 그거에 대한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선형으로, 네. 그래서 보행성이 높을수록 그 보행성의 어떤 기여도 이제 같이 그 오른 걸, 네. 임대료 예측의 기여에 이제 기여를 좀 더 많이 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약간 두 번째 그림만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색상은 그 상업지역 밀집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밀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색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파란색인 건데, 이제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성도 좀 높고, 이런 지역에서의 이제 보행성은 그 모델의 예측값을 높이는데도 이제 크게 작용한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시각화 결과도 네,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미디어, 네,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네, 그쪽 분야의 이제 분석 결과 중 하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논쟁에서 어떤 찬반 진영이 어떤 언어 패턴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가를 역시 머신러닝과 쉐브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쪽에서 이런 찬반 진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단어 사용에 대해서 당연히 본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 쉐입을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이 진영을 뭔가, 이 진영으로 이 사람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줬는가.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설계한 그런,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소셜미디어 상에서 펠로시? 네, 라는 정치인에 대한 토픽으로 이제 분류된 그런 트윗글만 뽑아가지고 그 트윗글 사이에 리트윗 관계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네, 그 어떤 찬반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학습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단어와 그리고 그 단어를 쓴 사람이 어느 진영에 이제 분류가 됐는지를 이제 학습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쉐입을 얹어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이 사람을 그 진영의 것으로 판단하게 했는가를 이제 역으로 설명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이 그 진영별로 네, 진영별로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좀 옹호 진영의 단어들이고 하늘색이 이제 반대쪽 진영의 그 쉐값이 높은 단어들인데 반대 진영 같은 경우는 뭐 디스트로잉 그리고 뭐 라이어 네, 이런 단어들이 이 그룹으로 이걸 분류하는데 기여를 했던 그런 단어들로 이제 확인이 됐고 옹호 진영은 이제 프리덤, 뭐 브릴리언트 같은 약간 지지나 약간 그런 어떤 애정을 담은 네, 그런 어휘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 양극화 연구라던가 텍스트 쪽 약간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단어 레벨에서 이렇게 본 것도 있고 토픽 레벨에서 어떤 토픽이 이제 이거를 이 뭐 글이나 이 사람을 이쪽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줬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네, 사후적으로 해석하는데 활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쉐입 분석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다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이제 데모할 데이터와 절차를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분석할 데이터는 그 세 개의 행복 보고서, 네, 네, 행복도 조사, 네, 그 결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 변수는 6개인데, 1인당 GDP부터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건강 기대 수명, 자유도, 뭐 관용 기부, 부패에 대한 인식,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6가지를 이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사람들이, 느낀 행복도 점수까지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렇게 함께 있는 네,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내용은 일단 먼저 그 머신러닝으로 이제 국가의 행복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학습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쉐입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전체적으로 그 행복도를 예측하는 데 기여했냐. 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네, 어떤 요인으로 약간 행복도의 예측값이 달라지는지를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마이너를 실행을 하고요. 일단 데이터는 제가 미리 불러왔어요. 요거는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 예, 공개된, 키글에 공개된 데이터이고요. 그냥 뭐 데이터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라벨로 그 나라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랭킹, 그리고 이제 포함된 어떤 카테고리, 네, 그리고 요 스코어가 바로 이제 그 종속 변수, 네, 국가별 만족도 값입니다. 그리고 네, 이 옆에 이제 독립 변수들 GDP부터 이제 부패에 대한 인식까지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 그 통계 분석하시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네, 일단 모델 학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넷마이너에서는 이 머신러닝에 이 런의 클래시컬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지도 학습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모여 있는 메뉴이고요. 여기에서 네,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오늘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제일 먼저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아이템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 샘플을 먼저 선택할 거고 여기 이제 예측할 변수로 바로 종속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도를 예측할 거니까 스코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독립변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 네, 이 랭킹이랑 카테고리는 빼고 학습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이제 그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누르면, 그 지금 넣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학습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여기 맨 끝에 이제 테스트 R2. 테스트 R2가 바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네, 그 예측의 성능을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쉐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 모델을 가지고 쉐입에서 사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넷마이너에서는 이 분석을 하시고 이 세이브 모델을 클릭하시면 모델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이름을 넣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델이 저장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어서 쉐입도 진행해 볼게요. 쉐입은 머신러닝의 XAI의 쉐입이라는 메뉴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일단 모델을 선택하는 건데, 이 위에 데이터 아이템 부분은 왜 선택하는 거냐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족도, 행복도를 가지고 하지만 뭐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직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데이터마다 사실은 모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어떤 변수를 학습하고 예측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다른 모델이 되는 건데, 여기 데이터 아이템에서 선택한 걸로 이제 학습한 모델만 리스트에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넷마이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셀렉트 모델을 클릭했을 때 내가 모델이 막 100개가 있어도 이 데이터로 뭔가 이제 그 추론하거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셀렉트 모델을 선택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이제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타입으로 그 분류와 회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측하려는 종속 변수가 그 텍스트형 아니면 범주형, 그 카테고리컬형이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거고, 숫자형이면 수치형이면 그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학습한 게 행복도라는 숫자형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그 학습해서 저장한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줄게요. 네, 사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 로우 리밋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큰 경우에 그 데이터를 다 다시 이제 일일이 분해해서 하지 않고 일부만 좀 보겠다라고 할 때 그 샘플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체를 다 하겠다. 우린 지금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거라면, 여기 숫자를 다 지우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런을 하시면, 네, 학습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쉐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네, 끝났고 한번 분석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볼만한 거는 여기 맨 끝에 피처 임포터스 플랫이라는 탭인데, 이거 아까 앞에 사례에서 보셨죠? 이게 바로 그 전역적인 설명의 결과입니다. 그 변수별 중요도고요. 이제 X축이 바로 그 각 변수의 쉐입의 절대값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의 방향은 없고, 이제 이 변수가, 저희 지금 그 국가별 행복도잖아요. 이 행복도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냐,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결과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 전체 그 150여 개 국가들의 이제 행복도를 예측을 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기선 지금 알 수 없어요. 뭐 알 수 없지만 사회적 지지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인당 GDP,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수명, 네, 기대 건강 수명, 네, 이렇게
변수별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네, 사실 영향도가 없는 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변수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이 셰프 결과에서 그, 맨 끝에 그 영양도가 낮은 것들만 다 모아서 그냥 아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합쳐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좀 값이 큰 것들 위주로, 여기 차트에서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요 결과를 이제 그 실제 테이블 표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게 이 T 피처 임포턴스입니다. 지금 여기 정확한 수치를 보시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바차트로 그린 게 이 결과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요 플롯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피처 임포턴스가 얼마나 그 변수가 이제 기여에 중요했냐를 보여줬다면 이거는 그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그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데 보는 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X축은 네, 각각의 변수의 이제 쉐값, 네, 쉐값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데이터 포인트들, 네, 이것들은 이제, 이 예측값을 올리는 방향, 네, 올리는 방향의 케이스고, 그리고 이 0 왼쪽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예측값을 내리는 이제 기여를 했던 네,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 하나하나가 그 개별 관측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에서는 하나하나가 지금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점의 색상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변수들의 원래 실제값, 쉐값이 아니라 실제값이 높을수록 빨갛게, 그리고 낮을수록 파랗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소셜 서포트 이거 하나만 좀 따로 볼게요. 일단 이 소셜 서포트를 보면은 이 점들의 어떤 그 배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지금 분포가 쉐값의 분포죠. 지금 이 위치는 네, 쉐값의 분포가 되게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그리고 이 빨간색 점들은 이 오른쪽에 쉐값이 높은 쪽에 있고 그리고 파란색 점들은 왼쪽에 좀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 지지라는 값이 이제 그 높은 국가들, 이 빨간색 점들이죠. 높은 국가들은 그 행복도의 예측값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 있는 요 점 하나만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얘네가 뭐 핀란드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핀란드라는 국가는 소셜 서포트가 높은데, 하이니까, 높으면서 이 값은 이제 예측값을 올리는데 이 0.6만큼 기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서포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퍼진 범위도 되게 넓고 약간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가 넓다는 거는 결국 이 소셜 서포트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방향에 관계없이 어쨌든 크게 값을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포도를 볼 때, 이 분포도를 통해서도 어떤 그 변수가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셜 서포트는 실제로 네, 이게 양끝부터 되게 거리가 넓죠. 넓은데 실제로 여기 피처 임포터스도 보면은 얘가 제일 값이 크죠. 네, 그 이유는 뭐 여기서는 이제 방향은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이 쉐값이 큰 경우에 저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요 비수함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양끝단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 변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변수, 제일 기여도가 큰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변수의 값이 컸을 때 긍정적인 예측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이제 그 관측치별로, 개별 케이스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요거는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
셰플리 밸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 그 국가의 이름들이 라벨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값들이 있는데 요 프레딕티드 값은 그 모델에서 이 국가의 이제 그 종속 변수 값을 예측을 한 값입니다. 실제 값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값이 아니라 이 모델에서 예측한 값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GDP부터 변수, 그 독립변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6개 독립변수들 각각의 쉘값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별로 어떤 그 변수가 예측치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얼로케이션은 그 학습할 때에 뭐 이제 그 학습할 때 썼냐, 테스트할 때 썼냐 이건데 이거는 다 이제 동일한 값으로 프레딕트로 나오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 그 관측지별 쉐프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차트로 그린 결과가 이 포스 플랫이라는 결과입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 이 X축, 이 지금 숫자 0부터 140으로 나와 있는 이 X축은 그 하나하나의 세로선이 국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별 관측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어떤 한 나라이고 그리고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떤 한 나라입니다. 네, 어떤 한 나라인데 지금 이제 그 하나의 나라를, 세로선을 하나 그렸을 때 그 세로선에 걸려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쉐값을 이렇게, 이제 면으로 누적해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 부분에 마우스 오버를 하고 있는데, 마우스 오버를 하니까 여기 이제 소셜 서포트는 0.437, 그리고 GDP는 0.39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국가의 소셜 서포트의 쉐값은 0.437이고 그리고 GDP의 쉐값은 0.393이고 네,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 이 X축의 정렬을 지금 사실은 이제 요 시밀러리티 이 분포, 이 쉐값의 어떤 값의 어떤 그 분포가 비슷한 것들끼리 좀 정렬을 바꿔놔가지고 어, 이렇게, 뭐죠? 이 앞쪽에 분류되어 있는, 앞쪽으로 이제 정렬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대체로 이 변수들이 이제 행복도를 낮추는 예측을 하게끔 기여한 그런 나라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 뒤로 갈수록 이제, 행복도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 예측이 된 그런 나라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만약에 오리지널 샘플 오더링으로 만약에 이제 이거 순서를 바꾸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순서가 바로 아까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셰플리 밸류의 그 테이블 순서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셰플리 테이블의 가장 첫 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번으로 이제 만약에 보면은 이 1번은 셰플리 밸류 테이블의 두 번째 행의 값을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기본적으로 이 개별 그 관측치, 개별 케이스별의 그 어떤 쉐 값을 이렇게 좀 그 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그 변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포를 봤을 때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도 보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 시밀러리티 단위로 이렇게 그 정렬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그 한국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 확인하는 거, 네,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 셰플리 밸류에서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셰플리 밸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라벨에서 필터를 코리안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리안. 네, 코리아. 코리아로 했더니, 네, 일단은 코리아의 그 예측 값은 네, 6.19래요. 6.19점이고, 어,
각 변수별 이제 그 쉐프 기여도를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 행복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GDP로 나와 있습니다. GDP고, 그 다음이 소셜 서포트, 그리고 네, 그 다음이 그 건강 기대 수준. 네, 그런 것들. 사실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값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행복도를 예측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거는 그 소셜 서포트였는데, 한국만 따로 봤을 때는 GDP의 이제 기여가 훨씬 더 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데모이고요. 오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방법론 측면에서 그 XAI, 그러니까 오늘 배운 쉐프는 이제 그 회귀 분석에 좀 더해서 어떤 그 복잡한 비선형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가장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보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번 이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트렌드도 좀 보셨겠지만 이미 좀 그 학술 분야 다양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넷마이너를 이용을 하면 그냥 막 복잡하게 뭐 코드 짜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그 클릭만 해서 바로 쉽게 모델 만들고, 그리고 쉐프로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